사도세자를 당장 뒤주에 가두거라. 아바마마, 저에게 왜 그러시오나이까? 할바마마, 제 아빠를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도 조지 마라.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1724년 영조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위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후궁 최씨의 아들로 태어난 영조는 늘 정통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누구보다 냉철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1735년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영조에게 있어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조의 정통성을 입증할 증거였고 조선의 미래였으며 무엇보다 영조 자신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 앞에서 그는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의 눈빛 하나하나가 시험이었고 영조의 침묵 하나하나가 압박이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어린 세자를 바라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었습니다. 한편으론 총명한 왕세자의 미래를 기대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아들은 사랑받기 전에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세자가 10살이 되던 해 영조는 그에게 처음으로 정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영조는 끊임없이 물었고 세자는 끊임없이 답해야 했습니다. 틀린 답에는 차가운 침묵이, 맞는 답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세자는 혼자 방에서 떨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린 세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대신들도 이 부자의 관계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일부는 영조의 교육 방식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왕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왕과 세자 사이에,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열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금이었지만 이 금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성년이 되어 갈수록 그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영조가 원칙과 법도를 중시했다면 세자는 백성의 삶과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몰래 궁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왕세자가 함부로 궁을 벗어나다니 그것은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그것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자신도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궁에 들어오는 상소문을 꼼꼼히 읽었고 신하들을 통해 지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세자의 모습에 일부 신하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특히 젊은 개혁파 신하들은 세자야말로 조선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세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조정의 다른 세력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뉜 당파 싸움 속에서 세자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갔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세자를 대했고 더욱 자주 꾸짖었습니다. 때로는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세자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아직 정치를 모른다. 더 배우고 익혀야 한다. 영조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자에게 함부로 기대를 거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왜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이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눈에는 잘못으로만 보이는 걸까? 밤마다 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점점 세자의 표정에서 밝음이 사라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자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활기찼던 세자가 점점 침울해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왕과 세자 사이의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세자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52년 세자가 18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그는 정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의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회인 동시에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세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상소를 읽고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은 번번이 영조의 뜻과 어긋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린 판단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자가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적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음을 당하는 것은 세자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자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세자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과 세자 사이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었으니까요. 세자는 점점 궁궐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실수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이런 세자의 행동을 나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왕세자가 사람들을 피한다니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였습니다.
영조의 실망은 더욱 깊어졌고 꾸짖음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왕이 될 자가 어찌 이리 나약할 수 있느냐. 영조의 질책에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분노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 부자의 갈등을 우려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영조를 탓했고 누군가는 세자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자 주변에는 그를 감시하는 눈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조의 명으로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었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감시는 세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고 모두가 자신을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영조와 세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실망한 왕과 절망한 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1760년대에 접어들며 조정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자가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세자는 아직 젊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조에게 세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신하들의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들어 왕위 계승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은근하게 폐쇄자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세자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모든 논의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라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영조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세자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조선을 이끌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더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세자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자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자를 점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를 섬기던 내관들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세자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믿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실망스러워했고 신하들은 자신을 두려워했으며 백성들은 자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과 세자, 아버지와 아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운명이 위태로운 줄 위에 서 있었습니다. 1762년 7월 창덕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조와 세자의 갈등이 드디어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세자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사람들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영조에게 이 모든 보고가 올라갔고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7월 초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대신들이 모인 정각 앞이었습니다. 세자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알고 있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더 큰 노여움을 살 것 같았고 침묵하자니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정무를 소홀히 한 것, 신하들을 함부로 대한 것,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킨 것. 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세자가 할 행동이냐? 영조의 질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땅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질책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조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폐세자.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전하, 세자는 아직 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하지만 영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최후의 명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뒤주, 그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세자의 관이 될 것이었습니다. 궁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뒤주가 준비되는 동안 세자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계속 떨렸지만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자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주가 도착했습니다. 작고 좁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자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영조가 다시 명했습니다. 들어가라. 세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스스로 뒤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뒤주 안으로 몸을 구겼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몸을 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세자는 그 안에 갇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세자를 삼켰습니다.
바깥에서는 해경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하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762년 7월 조선의 왕세자는 뒤주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8일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세자. 그 소식은 빠르게 궁 안에 퍼졌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첫째 날 뒤주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뒤주 옆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뒤주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아바마마께서 곧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를. 둘째 날 세자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더위와 갈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좁은 나무 상자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뒤주를 지키던 내관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인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세자는 물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제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해경궁은 물을 떠다 뒤주 틈새로 넣어주려 했지만 금군들이 막았습니다. 왕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넷째 날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의식을 잃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말할 기력조차 없었던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다시 영조를 찾아왔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세자를 꺼내주소서. 세자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세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때까지는 안 된다. 다섯째 날 궁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해경궁은 시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아바마마, 세자가 죽으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녀의 옷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섯째 날 뒤주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내관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면 그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뒤주 안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아마도 의식을 잃었거나 이미 숨을 거두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자신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덟째 날 1762년 7월 12일 영조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금군들이 조심스럽게 뒤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그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조선의 왕세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경궁의 비명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일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적혔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을, 시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이었습니다. 세자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세자의 장례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명이었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쓸쓸히 묻혔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착잡했습니다. 대신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자를 지지했던 이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자를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반대로 세자를 반대했던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자의 죽음은 위기의 해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일이 남길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변함없이 정무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그는 때때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도야, 사도야. 술에 취한 영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냉정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영조를 섬기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그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교육했습니다. 영조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아들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 세손, 훗날의 정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는 완벽한 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보이면 그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세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그날의 침묵을. 세자를 섬겼던 내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궁을 떠났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 사건 이후 변했습니다. 왕과 세자의 관계, 왕실의 권위, 정치의 방향,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25의 젊은 나이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정조가 한 일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는 여전히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시도를 경계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정조는 신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의 이 시호는 정조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현룡원으로 옮기고 격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세자의 무덤이 아니라 왕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살아서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대신 이루려 했습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의 꿈이 담긴 이상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모셨습니다. 화성을 오가며 정조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정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조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회복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여전히 사도세자를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당시의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도세자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단순히 미친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희생자였고 왕실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와 정치적 압박이 그를 파멸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이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사도세자의 뜻은 이어졌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이것이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다른 이에게 교훈이 되고 한 시대의 비극이 다음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도세자, 그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 그 꿈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비극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세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고뇌와 희망이, 절망과 용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